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움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MF케어 독서 수업 도서인 평균의 종말을 읽고 수업 전에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첫 번째로는 결혼 초반에 남편하고 다퉜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말 버릇처럼 나오던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건데도 잘 이제 관철이 안 되면 남들 다 그래. 보통 다 그래.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남편이 이 표현을 굉장히 질색팔색했어요. 남들은 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네 의견이지 왜 남 신경 써?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되게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특히나 저는 굉장히 보통 사람이고 싶어 했고, 평균 안에 들어있고 싶었고, 튀는 거 싫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둘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뭐 성별의 차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낳고 자라고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고,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있다가 또 호주에 있다가 또 필리핀에서 있다가 미국, 호주 이렇게 나름 선진국에서 서구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꼭 남들과 같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특성을 좀 많이 발휘하면서 그게 반영되고 그런 문화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저랑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평균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평균이 중요시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아마도 산업화가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공장 근로자들이 산업화 시대에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또 공장 근로자들도 필요하지만 이 공장 근로자들의 조금 윗단계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교육은 교육이지만 조금 더 고등교육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아무튼 이렇게 교육기관 안에서 같은 교실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빠를수록 더 똑똑하다라는 거짓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책에 소개된 내용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뭐 식생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예전에는 삼시세끼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 공장에 가서 근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 식사라는 문화가 생기고, 또 빨리 먹어야 되니까 시리얼에 우유 아니면은 오렌지 주스에 빵에 잼 이런 식으로다가 아침 식사가 서구 문화가 발달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때쯤 됐을 때 시리얼 같은 거 TV에서 막 선전하고 꼭 빵에다가 잼 바르고 오렌지 주스 먹어야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인 것처럼 그때부터 그런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는 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밝혀지고 있죠. 이런 식습관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똑같이 행동하는 게 뭐 식습관도 그렇고 또 교육에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자유로웠겠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을 해요. 빨리 배우는 거죠. 빨리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줬는데 빠른 시간 안에 풀어. 그러면 이 학생은 똑똑하다.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절대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아주 과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70년대에서 80년대 그때 시카고 대학교의 블루비란 교수가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그리고 개개인의 그런 상황,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속도가 느렸다고 해서 그 부분을 완수 못한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 그 학습에 대한 목표치를 갖다가 다 완수할 수 있다는 그런 실험을 해냅니다. 한마디로 빠르다는 거는, 똑똑하다는 건 거짓말,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냈어요. 언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지금 언제죠? 2025년이에요. 아주 과거에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도 지금 어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깨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과거의 그 진실이 가끔은 때에 따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엄마하고 우리 아이랑 같이 어떤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그 옆집 아이가 시간 안에 훨씬 더 빨리 풀었네.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죠. 저 아이가 더 똑똑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덜 똑똑한가? 이런 생각 들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데이터를 꺼내다가 마치 그것이 참인 양
가끔 이렇게 저희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많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참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빼내야지 다시 새로운 정보를 채워 넣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새로운 정보를 넣었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이게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해봤던 부분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교육하고 돈하고 연결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밝혀졌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돈하고는 별개죠. 왜냐면은 대학 안 가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영업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모 세대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경제적으로 탄탄해졌기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돈이 많아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진실인데 마치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참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있었던 그런 두려움들이 떠올랐는데 인지 발달 그 단계가 그 육아서에 있잖아요. 뭐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개월이었나? 4개월에 뒤집어야 된다. 뭐 배밀이, 뭐 옹알이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단계가 다 책에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자면 평균치인데 평균치라는 거는 평균치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데 꼭 그 평균에 안 들어가면 사람이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부터 이 불안 심리를 갖고 나왔는데 아이를 이제 데리고 퇴원을 하는데 담당했던 분께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십니다. 아이가 많이 예민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예민했나 봐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신했을 때 예민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서 속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아, 내가 집에 가서 아기가 울지 않게 밤을 새서라도 아이를 잘 봐야겠다. 왜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같이 있고 하니까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아야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퇴원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퇴원해서 좀 그렇게 지내요. 잠도 못 자면서 애를 갖다가 어떻게든 울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애를 안 울리고 키웁니까? 정말 초보 엄마이긴 했지만 그냥 저한테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해준 말이겠죠. 중고 삼아서. 근데 그 말에 그렇게 심하게 꽂혔던 그런 때도 생각이 나고 정말 미숙했던 초보 엄마였던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발달 기준이 있잖아요. 뭐 몸무게도 있고 키도 있고 머리 둘레도 있고 그거를 때때마다 가서 영유아 검사라는 걸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균이 안 되거나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굉장히 엄마들이 전전긍긍 하는데 이거를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박스 밖에서 이제 주변에서 봤죠. 그런 거 하고 오면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뭐 이번엔 이렇게 됐는데 몸무게가 부족하고 키가 작은데 괜찮을까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애를 키워놓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이마다 태어나는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게 나온 친구는 좀 늦게 자랄 거고 뭐 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잖아요. 선배 엄마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 잘 자라고 몸무게도 다 잘 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 발달에 대해서도 예민해지는 것. 그놈의 평균치가 뭐고, 그놈의 기준이 뭔지. 그 발달의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가 있거든요. 뭐, 목을 든다, 뭐, 뒤집는다, 배밀이를 한다, 짚고 앉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해당하는 그 개월수, 주수에 그게 안 나오면 막 걱정이 되거든요. 왜 이게 잘 안 될까. 근데 이거 정말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걷는 게 좀 느리긴 하지만 나중에 걷는 게 느렸어도 나중에 엄청 잘 뛰고 엄청 잘 걷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육아서에 적혀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매뉴얼 같은 그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사는 시대가 이 현대 사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책에 나왔던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 뭐 평균치가 어떻게 하고 뭐 나머지는 이렇고 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제 경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원에서 영어를 가리키면서 첫 번째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파닉스라는 거를 음가학습을 시켰는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한글로다가 설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가를 들려주고 조합, 디코딩을 하게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b, e, d, bed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 에, 트,
cat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파닉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잘 음가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스테이 같은 거를 해서 더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도 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습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한마디로 좀 클리닉이라는 수업으로다가 인도해서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주는데, 한글을 다 아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다 조합하는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 at, cat 하던 거를 크는 우리나라 키읔이랑 똑같으니까 거기다 을 쓰고, 에 하면은 우리나라 에 발음이라고 쓰고, 트는 티읕을 씁니다. 그래서 크, 에, 트 합치면 c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도와주면은 이 친구는 좀 그 디코딩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됐던 건데,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한글 영역하고 연결을 해주면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빠른 시간에 아이가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파닉스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다음 단계 갔을 때 더디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문장 쓰고 문장 암기하고 읽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심지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특별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이가 듣고 읽고 쓰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말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의사표현을 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영역의 성적은 너무 좋은데 말하기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인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는 거죠. 아이가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그거를 말로 뱉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가 한마디로 이제 full sentence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혹시 말 배울 때 느리지 않았냐고 여쭤봤습니다. 말이 느린 대신에 갑자기 트이지 않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친구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많이 엄마한테 충분히 듣고 준비가 됐을 때 이 친구는 단어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말했지만 문장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경우도 봐서 꼭 평균이 꼭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개개인에게 맞춰서 학습을 지도하게 되면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발달의 사다리,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하나하나 단계가, 모든 사람들이 발달의 사다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발달의 그물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물망이라고 하면 어떤 코는 큰 코도 있을 거고 작은 코도 있을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목표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 사전 지식이 있고 환경적으로 그걸 많이 아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으면은 나는 그물 코가 큰 거를 잡고 다음으로 성큼성큼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도 배경 지식이 없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도 떨어져. 그러면 작은 한 코 한 코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사다리 칸보다도 더 작은 한 코 한 코를 잡고. 절대로 고정된 발달의 사다리는 없다는 것. 이 부분이 삶의 다른 측면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특정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꼭 똑같은 경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책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때로는 미리 간 루트가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세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목표한 부분으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로드맵이 있어. 그리고 이게 나한테 잘 맞아. 그럼 그걸 따라가는 방법도 돈하고 시간이랑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이 방법이 안 맞는데 나더러 이 방법을 가라 그래. 그럼 굳이 그 방법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난 저렇게 못 가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따르게 네가 길 찾아가면 돼 라고 말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죠. 또 하나, 세 가지 방법은 둘을 갖다가 조합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드맵을 보면서 나만의 방식을 넣어서 창의적으로다가 더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그러니까 섞인 방법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들, 제 경험도 많이 떠올랐고, 책을 읽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졌던 건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나만의 방식에 맞춰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왔고, 또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과거의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것을 믿고 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과거 걸로 다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앞으로 전진하는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어느 순간엔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